변호사 입장 말씀하셨잖아요. 손범규 변호사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정말 180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뭐 공손하게 대하고 갑자기 달라졌는데 그거랑 또 김평우 변호사는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김평우 변호사 들어갔어요, 집에. 집에 가서 들어갔다가 그런가요? 네. 대통령이 잘 지내고 계시더라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열심히 잘 브리핑하시더라고요. 변호인단에서 빠진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했던 그 변호사와 지금 형사재판에 있는 그 변호사, 이걸 좀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빠져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는 정말 열성적으로 이제 변론을 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재판도 같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지가 않았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순하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변론했다라는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은 태극기 집회에 가서 굉장히 선동적으로 뭔가 발언을 한 분들입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게 통용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뒤돌아서 돌이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효과를 봤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빠진 것은 철저하게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법리적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그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재판장이 온다 그래놓고 오지도 않고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들도.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 철칙이 처음에 딱 실무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판사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판사와 다툼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혹여 우리 대리인들, 변호사가 대리하는 맞아요. 대리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김평우 변호사는 이게 정말 국회 측 소측 위원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드러진 특징이 그 헌법재판도 그랬지만 이동호 재판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의 수사를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굉장히 잔뼈가 굵은 굉장히 정관 출신의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최소한 맞습니다. 검사장급 정도는 그렇죠. 누가 들어와야. 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이미 모든 그 굉장한 쟁쟁한 그 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미 다 선임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선임을 그러네요. 했는데 그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가 다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를 이분들은 피해자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돌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정관 출신도 이런 것들을 수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관 출신의 어떤 굉장히 조금 검찰의 잔뼈가 굵은 변호사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장 정도 되면 우리 급수로 차관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그러니까 헌재 기각 후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재벌 지금 재판에 선임이 돼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 권력을 변호하는 입장하고 또 재벌 권력을 변호하는 입장, 수임료는 어디가 더 커요? 재벌 권력이 훨씬 더 많죠. 그래요? 네. 아니면 그럼 다른 메리트라고 보면 커리어라든지 커리어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 권력이죠. 이 정치 권력은 아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돈도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나 될 뿐이죠. 특히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한테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어떤 대통령인데 이분들을 대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그 네. 형이죠. 그 재벌가 그 상속 분쟁 소송을 이걸 보게 되면 무려 재벌가에서 받은 그 수임료가 60억 정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뭐 법인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뭐 SK냐 삼성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전혀 뭐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앤장이다 치면 김앤장에서 뭐 삼성에서도 뭐 의뢰가 올 수도 있고 박근혜에도 의뢰가 올 수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그 법인에서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지금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서로 근데 어쨌든 개별 변호인들이 변호 활동을 하는 건데도 그런가요? 네,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별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법인은 이제 하나의 법인 속에 여러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거고요. 약간 이제 특수하게 이제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에서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로펌에서 못 구하면 민정수석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 뭐 이렇게 벌어질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뭐 비서실장도 그때 하긴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전두환 대통령 아까 말했는데 그때는 민정이 아니고 사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정수석을 데려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이분도 주위에 사람이 없긴 없어요. 결국 초대 민정수석으로 보면 김영한 민정수석은 타계했고 그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최재경은 본인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금 본인도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변호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위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하나밖에 없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는 한 명 있네요. 황교안 군한테 황교안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만한 대한민국의 장관이었긴 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에 어이구 참.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재용과 그 박근혜의 대질 조사가 되느냐, 성립이 될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질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핵심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인데요. 그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진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독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대 과정에서 부탁을 했고 이 부탁을 받은 서로 간에 부탁을 했고 부탁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 또는 심지어는 최순실 씨와의 대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대질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예우 차원에서 좀 불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는 대질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나 대질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대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대질은 조금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대질이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독대했을 때 어떤 녹취록이나 어떤 증거들이 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뇌물 주면은 삼성물산 합병한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면 나는 그런 약속한 거 없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런 대질이 그 검찰 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어차피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대질을 하는 경우에 과연 대질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 대질을 해보게 되면 눈동자가 흔들리나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있거나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고 구체적이고 힘있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그 수사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대지를 해보면 심증이나 이런 것들을 굳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진술이 굉장히 배치되고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수석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또는 안종범 수석의 수척, 그 다음에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조금 불확정적인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과정을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청와대 어쨌든 압수수색이 정말 결정적인 그 증거 자료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오히려 안종범 전 수첩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과연 맞는 건가요?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그냥 같이 증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압수수색이 조금 통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지금 그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표가 발리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다 하더라도 또 사실은 또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검찰이 그 영화에서처럼 딱 경찰들이랑 딱 데리고 가가지고 치고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치고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를 해가지고 긴급체포해버리고 현행범 체포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110조와 111조로 보게 되면 중대한 국가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당한 공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초기 단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고 공범자들의 진술이나 뭐 증거들이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해서 아마 받아지지 않을 어떤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청와대에 머물고 있을 때는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스처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빠져나왔는데 약간 좀 빈집털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정치적 부담까지 안아가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지금은 이제 정치적 액션이 아니고 진짜 법리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검찰 입장에서는 더 부담 없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인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강압적인 압수수색 우리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강압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영장이 나와 있는 걸 그냥 영장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서 한번 털어와봐 이게 아니라 영장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아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그 2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끝났네? 끝났습니다. 못 가는구나. 근데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고 있을 때 압수수색을 가는 건 이거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뭐 굉장히 유효한 압박 수단일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특검의 의지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실효성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비호하는 것입니까, 편집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아까까지 비밀거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편집장님? 그렇지 않아요. 얼굴 전혀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빨개졌어요 지금. 그런가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야죠. 압수수색은 강력하게 해야 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해서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끝에 하는 이야기인데 잘려버리죠.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입장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잘려가지고 뒤에는 갑자기 제가 갑자기 침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시사정비서 초반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의원님이 딱 그거야. 진짜 나는 난 미관식으로 뒤에 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잘라버린 거죠. 공감합니다. 네,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성하세요. 침박입니까? 진박입니다. 아, 진박입니다. 그 앞에 얘기를 하다가 하나 좀 빼먹은 건데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도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연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금지 안 하냐, 해외 혹시 나가버리면 검찰이 조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피의자 신분이 되고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외 출국이 안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거죠. 따로 이걸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출국 금지 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냥 가벼운 범죄나 이런 것들은 출국 금지 신청을 따로 하진 않고요. 중대한 범죄를 저진 어떤 그런 범죄인들, 아니, 범죄 이건 엄청 피의자들은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게 도주가 아니라 나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머리 좀 식히러 한 보름간만 어디 스위스라도 좀 뭐 다른 일도 겸해서 볼 겸 갔다 와야겠다. 은행에 절대 안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그렇죠? 스위스를 갈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효성이나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정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갑작스럽게 새벽에 출국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판사가 영장을 동의해줘야 아닙니다. 됩니까? 영장이 필요 없이 법무부에다가 그 검찰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까 말했는데 그때는 민정이 아니고 사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정수석을 데려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이분도 주위에 사람이 없긴 없어요. 네. 결국 초대 민정수석으로 보면 김영한 민정수석은 타계했고 그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최재경은 본인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금 본인도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변호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위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하나밖에 없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는. 한 명 있네요. 황교안 군한테. 황교안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만한 대한민국의 장관이었긴 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에. 아이고 참.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재용과 그 박근혜의 대질 조사가 되느냐, 성립이 될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질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핵심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인데요. 그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진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독대입니다. 이미 다 선임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렇죠. 대기업들이 선임을 그러네요. 했는데 그 김앤장, 태평양 뭐 이런 데가 다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를 이분들은 피해자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돌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정관 출신도 이런 것들을 수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관 출신의 어떤 굉장히 조금 검찰의 잔뼈가 굵은 변호사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정도 되면 우리 급수로 차관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러니까 현재 기각 후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재벌 지금 재판에 선임이 돼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정치 권력을 변호하는 입장하고 또 재벌 권력을 변호하는 입장, 수임료는 어디가 더 커요?
재벌 권력이 훨씬 더 많죠. 그래요? 네. 아니면 그럼 뭐 다른 메리트라고 보면 뭐 커리어라든지 커리어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 권력이죠. 이 정치 권력은 뭐 아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돈도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나 될 뿐이죠. 특히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빠진 것은 철저하게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법리적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그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재판장이 온다 그래놓고 뭐 오지도 않고 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들도.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 철칙이 처음에 딱 실무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판사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판사와 다툼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혹여 우리 대리인들, 변호사가 대리하는 맞아요. 대리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김평우 변호사는 이게 뭐, 정말 뭐 국회 측 소추위원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드러진 특징이 헌법재판도 그랬지만 이동호 재판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의 수사를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굉장히 잔뼈가 굵은 굉장히 정관 출신의 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최소한 맞습니다. 검사장급 정도는 그렇죠. 누가 들어와야. 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이미 모든 그 굉장한 쟁쟁한 그 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한테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어떤 대통령인데 이분들을 대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이건희 뭐 회장과 이맹희 그 네. 형이죠. 그 재벌가 그 상속 분쟁 소송을 이걸 보게 되면 무려 재벌가에서 받은 그 수임료가 60억 정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뭐 법인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뭐 SK냐 삼성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전혀 뭐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장이다 치면 김현장에서 뭐 삼성에서도 뭐 의뢰가 올 수도 있고 박근혜에도 의뢰가 올 수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그 법인에서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지금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서로 근데 어쨌든 개별 변호인들이 변호 활동을 하는 건데도 그런가요? 네,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별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법인은 이제 하나의 법인 속에 여러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거고요. 약간 이제 특수하게 이제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에서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로펌에서 못 구하면 민정수석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 뭐 이렇게 벌어질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뭐 비서실장도 그때 하긴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가지고 하는 거고. 변호사 입장 말씀하셨잖아요. 손범규 변호사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정말 180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뭐 공손하게 대하고 갑자기 달라졌는데 그거랑 또 김평우 변호사는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김평우 변호사 들어갔어요, 집에. 집에 가서 들어갔다가 그런가요? 대통령이 잘 지내고 계시더라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열심히 잘 브리핑하시더라고요. 변호인단에서 빠진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했던 그 변호사와 지금 형사재판에 있는 그 변호사 이걸 좀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빠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는 정말 열성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재판도 같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지가 않았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순하게 이제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열심히 변론했다라는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은 태극기 집회에 가서 굉장히 선동적으로 뭔가 발언을 한 분들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그게 통용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뒤돌아서 돌이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효과를